여기 MIT 출신 세계경제연구소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네이선 캐슬러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틀리길 바랐던 적은 없었어요. 1998년 1월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작은 눈송이들이 회색 하늘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MIT에서 학위를 받은 미국인 경제학자였고 세계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전 세계의 금융 문제를 연구해 왔어요. 돈에 관해서는 희망이나 감정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숫자만 믿었죠. 그리고 그 숫자들은 한국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차는 파산과 폐업이라는 간판들로 가득한 거리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지친 눈을 가진 마른 남자였는데 그날 승객을 단 3명밖에 태우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에도 부족하네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비즈니스 지구인 여의도의 텅 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높고 차갑게 서 있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에너지와 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유령 도시 같았어요. 저는 작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는데 첫 페이지에 한국에 대한 3가지 간단한 요점을 적어 놓았어요. 1. 한국 경제 시스템 붕괴됨. 2. 재정 자급자족 능력 없음. 3. 사회 불안정 요소 확산 중. 이건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니었어요.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실이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작은 책상 위에 차트와 그래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죠.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었고 은행들은 무너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수천 명씩 일자리를 잃고 있었어요. 제가 신뢰하는 모든 경제 모델에 따르면 한국은 회복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국제통화기금의 임무를 맡아 2달 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제 임무는 간단했죠. 한국 경제가 어떻게,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찾을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조용한 도시에 계속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던 기억이 나요. 서울은 아름답지만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유리창을 통해 저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회색빛이 도는 갈색 머리와 안경을 쓴 키 크고 마른 남자. 긴 비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또한 자신감에 차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한국은 이미 끝난 나라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창문에 김을 서리게 했고 잠시 제 모습이 지워졌어요. 그때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바뀌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차가운 통계 뒤에는 어떤 경제 모델도 측정할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와 창밖의 눈처럼 떨어지는 숫자들의 꿈을 꾸고 있었죠.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 사무실에서 미팅 일정이 잡혀 있었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제가 할 말을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비관적인 예측과 암울한 전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호텔 문이 열리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고군분투하는 나라의 새로운 하루였죠. 제 진짜 교육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정부 사무실이나 은행 본부가 아닌 서울의 작은 골목과 뒷거리에서 한국의 심장이 제 모든 세심한 계산을 무시하며 강하게 뛰고 있는 곳에서요. 첫 미팅으로 가는 길에 작은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가판대를 차리고 있었어요. 한 노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얼음 위에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처에서는 한 남자가 직접 닦고 수리한 중고 전자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진열하고 있었죠. 왜 애쓰는 걸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경제는 망했는데 그런데 좀 더 오래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슬프거나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일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때로는 구매한 물건에 조금 더 얹어주기도 했어요.
한 어린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와 함께 생선 가판대에 멈춰 서 있었어요. 생선을 파는 노인은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주었죠. 엄마가 돈을 내려고 했지만 노인은 그녀의 돈을 손으로 저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돌봐요.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장면을 설명했을 때 누군가 번역해 주었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거예요. 저는 그곳에 서서 제가 보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경제 모델에서는 금융 파탄에 직면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패닉에 빠지고 자원을 두고 싸우고 자신만을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정부 미팅에서 저는 오랜 시간 일한 탓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공무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회복 계획을 보여주며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계획들은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야. 피해가 너무 심각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붕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은행과 합병하고 있는 은행을 방문했어요. 직원들은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었죠. 하지만 분노 대신 저는 결단력을 보았어요. 휴게실에서 두 젊은 은행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서 살아남으셨어. 한 명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재건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지금 재건할 수 있어.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산을 오르는 것뿐이야. 한국인들은 산 오르기를 잘하잖아.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학교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교하며 눈 속에서 웃고 놀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고 있었죠. 한 아버지는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한 어머니는 딸의 목도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쳐주고 있었어요.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처음으로 제 예측에 대한 작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 숫자들이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만약 경제 보고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강인함이 여기 있다면, 저는 노트북을 꺼내 세 개의 요점 옆에 작은 물음표를 적었어요. 그저 작은 표시였지만 그것은 경제학, 한국,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훨씬 더 큰 질문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실패를 기록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무언가를 목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재탄생이요. 저는 늘 좋은 분석에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믿어왔어요. 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뭔가가 저를 호텔 밖으로 끌어내 분주한 거리로 이끌었어요. 아침이었고 배가 고팠어요. 서울역 근처 좁은 골목에서 뜨거운 국밥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어요.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간단한 밥국인 국밥을 끓여내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죠. 3명의 중년 남성들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의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남자들의 대화가 들리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은 또렷했죠. 우리가 버텨야 해. 한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때 나라가 진짜 끝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저를 멈춰 세우고 귀 기울이게 했어요. 거기엔 제가 놀랄 만큼 조용한 강인함이 담겨 있었죠. 이들은 힘 있는 사업가나 정부 관료가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어요. 국밥이 도착했어요. 추운 아침에 뜨겁고 위안이 되는 음식이었죠. 먹으면서 저는 그 남자들과 그들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경제 모델 어디에서 그런 종류의 결단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제 차트와 그래프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들었던 정신은 담아낼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발길이 저를 가산동으로 이끌었어요. 작은 공장과 작업장들로 가득 찬 공업 지역이었죠. 건물들은 오래되었고 녹슨 금속 지붕과 벗겨진 페인트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활동으로 분주했어요. 한 작은 작업장에서 함현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과 손은 금속가루로 덮여 있었고 그는 전선을 조심스럽게 감고 있었어요. 작업 공간은 아주 작았어요. 작업대와 몇 가지 도구를 놓을 정도만 되는 크기였죠. 예전에는 큰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가 사업에 대해 물었을 때 말했어요. 회사에서 많은 사람을 내보낸 후 집에서 제 도구로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 아이들은 여전히 먹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함현준 씨는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 같은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거였죠.
살아남기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한 것이 바로 미안해졌어요. 함 씨는 이래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맑고 결단력이 있었죠. 그건 우리가 아니니까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을 안고 그의 작업장을 떠났어요. 제 보고서의 숫자들은 함현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포기했어야 했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그가 있었어요. 제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미래를 위해 일하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영등포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일반적인 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하지만 작은 상점 본관에서 5명의 남자들이 종이가 깔린 테이블에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그리고 숫자를 적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직장을 잃기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서로 경쟁하는 대신 함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양복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장 셔츠는 벗었지만 그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삶을 입었어. 그날 밤 제 노트북에 저는 이런 경험들에 대해 적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골목의 기적들이라고 불렀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생명과 희망의 작은 신호들이었죠. 이것들은 국제뉴스에 나올 만한 큰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도시 전체의 뒷골목과 작은 작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조용한 용기의 순간들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임무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실패를 기록하러 회복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공식 수치들이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서울의 골목과 시장에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 그날 밤 경제 데이터를 검토하는 대신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함현준 씨는 아마도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시장에서 만난 남자들은 아마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만난 새 친구는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그들의 결단력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통계로 그들의 용기를 측정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어졌어요.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관리들과의 만남을 위해 정장과 넥타이를 입는 대신 캐주얼한 옷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었어요. 저는 섞여 들어가고 싶었어요. 외국인 경제학자로 바로 알아볼 수 없이 거리를 걷고 싶었죠. 하루 종일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동대문에서는 작은 의류 상점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노량진에서는 생선 장수들이 크고 쾌활한 목소리로 고객들을 부르고 있었죠. 대학가 근처에서는 학생들이 커피숍을 가득 채우고 졸업 후 기다리고 있을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같은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위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매일 그 영향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무너지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공원에 앉아 아이들과 노는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겨울바람 속에서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연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연이 공중에서 흔들리다가 다시 떨어지곤 했어요. 매번 그들은 함께 웃으며 다시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이 노는 것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눈앞에서 한국의 정신을 보고 있었죠. 넘어지지만 항상 다시 일어나고 비틀거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 해가 지면서 공원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때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며칠 전 서울에 도착했던 차갑고 확신에 찬 경제학자가 녹기 시작하고 있었죠. 제 눈은 숫자들이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것에 열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몰라요. 제 접근 방식을 바꿀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깨달았어요. 호텔 방에서 차트와 그래프만 보고 있어서는 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걸요.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어요. 그날 저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경제부를 방문했어요. 예전에는 공식 보고서와 통계만 살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건물은 크고 진지한 느낌이었어요. 긴 복도와 수많은 문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폴더와 서류들을 들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고 걱정스러워 보였죠. 저는 텅 빈 사무실이나 일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발견했어요. 한 부서장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자고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어요. 방은 간단했어요. 화려한 다구나 장식이 없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과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무너진 건 외환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무너졌죠. 이제 우리는 국가로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다시 배워야 해요.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제가 듣길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있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은행, 정부 사무실, 연구 센터들을 방문했어요. 어디서나 고통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은행들은 합병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 중이었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일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기관들이 운영되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였죠.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 리더들이 회복 계획을 발표하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죠. 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변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한국인 발표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뒤 벽에는 삼성, 현대, LG, SK 같은 주요 기업들의 부채 감축 계획을 보여주는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이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회계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더 강해지기 위해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에 적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다. 이건 변혁이다. 2년 후 2000년 봄에 저는 무엇이 변했는지 보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어요. 차이는 즉시 눈에 띄었어요. 인터넷 카페가 모든 길모퉁이에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하고 클릭하고 있었죠. 디지털 혁명이 한국에 도달했고 나라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부 연구원이 전국적인 인터넷 계획을 보여줬어요. 곧 이메일이 전화통화보다 많아질 겁니다. 그가 자신감 있게 예측했어요. 대학교 근처 지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포털을 만들고 있는 5명의 젊은 개발자들을 만났어요. 방은 작았고 컴퓨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빈 커피컵과 패스트푸드 용기들이 그들이 밤새 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수면 부족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자신들의 일에 대해 들떠 있었어요.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들이 다음 세계를 이끌 겁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이들은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 고학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선택했어요. 저는 이것을 제 노트에 지성의 귀환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필요한 때에 두뇌력이 돌아오는 거죠. 어느 오후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 마을회관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어요. 6명의 할머니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벽에는 매주 화요일 인터넷 강좌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가장 연세 드신 할머니는 적어도 75세는 되어 보였어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완전한 집중력이 보였어요. 번역가를 통해 왜 컴퓨터에 대해 배우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손주들 때문이죠. 할머니가 말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이제 저도 손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여기 이 시골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저는 보이지 않는 무기에 대해 썼어요. 한국의 힘이 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였죠. 그것은 전통적인 경제 측정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처음 만났던 한국과는 매우 달랐어요. 위기는 여전히 실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곳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닌 재창조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이해에 있어서 어떤 경계를 넘었어요. 저는 더 이상 클립보드를 든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안에서부터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의 목격자였죠. 그날 밤 저는 3가지 간단한 요점이 있는 원래 보고서를 보았어요. 펜을 꺼내 4번째 항목을 추가했어요. 4. 변화의 의지, 비범함.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3남자가 버티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그 작은 국밥 식당으로 다시 갔어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궁금했어요. 놀랍게도 식당은 전보다 더 바빴어요. 새 테이블이 추가되었고 거의 모든 테이블이 꽉 차 있었어요. 자리를 찾아 앉아 처음 시도했던 같은 국밥을 주문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주인이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의 가족과 일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가 제 테이블에 왔을 때 이전 방문해서 저를 알아봤어요. 다시 오셨네요. 그가 간단한 영어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좋아지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벽에 걸린 새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아래에 작은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좋고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것이다. 제 새로운 모토예요. 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초기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끝을 기록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대신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죠.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고통과 투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국이 회복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은 경제 지표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것은 더 깊고 더 강력한 무엇이었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려는 국가적 결단력이었어요. 국제통화기금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저는 저 자신도 놀란 말을 썼어요. 한국의 회복은 단순히 경제적 사례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성취로 기억될 것이다. 진짜 이야기는 통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신에 있다. 제 동료 경제학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경제학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만한 것을 배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발견한 바로는 어떤 경제 모델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회복력이 있었어요. 2008년.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지 10년 후 또 다른 큰 위기가 세계를 강타했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죠. 튼튼해 보였던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약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했어요. 다시 한국을 방문할 필요는 없었어요. 제 임무는 몇 년 전에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이 새로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회복이 일시적인 것이었을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차이점이 눈에 띄었어요. 공항은 분주하고 현대적이었어요. 1998년에 기억했던 조용하고 문제가 많았던 곳과는 전혀 달랐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상점들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면들은 전 세계 도시로 가는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항 밖에서는 국제 뉴스 채널의 카메라 크루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밴에는 다시 태어난 한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들은 실패한 나라를 보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강해졌는지 이해하러 온 거였죠. 먼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거대하고 깨끗했어요. 특수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첨단 기계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매니저가 최신 제품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생산성, 품질,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고요.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을 둘러봤어요. 로봇과 사람들이 나란히 일하며 정밀하게 차량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최근 성과를 보여주는 큰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미국 JD 파워 품질 평가에서 일본 자동차 브랜드를 이겼다는 내용이었죠. 1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 있는 나라를 보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을까? 어떤 힘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런 성공 스토리로 바꿀 수 있었을까? 제 정부의 젊은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아마 1998년 위기 때 막 경력을 시작했을 거예요. IMF 위기 이후 우리는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세울 차례예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2025년 제 첫 방문 후 17년이 지나 한국의 마지막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어지고 돋보기가 필요했어요. 경력 동안 많은 다른 나라들과 위기를 연구했지만 한국은 제게 특별한 곳으로 남아 있었어요. 제가 경제학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곳이었죠.
서울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어요. 스카이라인은 새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대중교통은 부드럽게 운행되고 있었고 공원과 녹지가 도시 곳곳에 점재해 있었어요.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장소 같은 느낌이었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젊은 회사들이 있는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했어요. 30대의 개발자가 그의 팀이 만든 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더 큰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는 1998년 위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기에서 비롯된 결단력을 물려받은 거였죠. 마지막 날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상점과 음식 가판대 사이에서 전통 물건을 파는 나이 든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위기 때도 여기서 일했을 거예요. IMF 위기 때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가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도 이겨냈잖아요. 항상 길을 찾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진 나라야. 1998년에 저는 모든 답을 가진 전문가로 한국에 왔었어요. 제 예측에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숫자는 결코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결론은 경제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제가 목격한 것으로 인해 영원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쓴 것이었어요.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국민은 제도보다 먼저 깨어났고 단 한 번도 싸움을 포기한 적이 없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이 단 한 세대 만에 전쟁에서 부로 놀랍게 일어선 것을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기적을 목격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할 때 무너지기를 거부한 국가를요. 저는 실패를 기록하러 왔었어요. 그 대신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힘을 발견했죠. 인간의 결단력이요. 그것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어요. 측정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한국 땅에서 떠오를 때 저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 추웠던 1월의 날에 내리던 눈송이들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한나라의 끝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틀렸어요.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지표로 경제적 성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GDP 성장, 부채 대소득 비율, 외환 보유액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것들은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히 똑똑한 정책이나 산업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실패를 선택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죠. 가끔 밤에 저는 여전히 첫 번째 여행에서의 오래된 메모를 봐요. 한국의 붕괴에 대한 3가지 요점은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나요? 그리고 제가 틀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몇 년 후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는 종종 그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게서 배우세요. 제가 의미한 것은 단순히 한국의 경제 정책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내면의 강인함, 같은 항복 거부, 현재가 가장 어두워 보일 때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같은 믿음을 찾으라는 의미였어요. 경제학자로서 긴 경력 동안 저는 많은 숫자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세거나 측정할 수 없었어요. 그것들은 단지 목격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모든 경제 통계 뒤에는 꿈, 결단력,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1998년 1월의 추운 날,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국가의 끝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저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한 국가의 재탄생을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결코 잊지 않을 교훈이에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네이선 캐슬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